서울 홍대 골목 한천, 오래된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초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이곳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다. 유하은은 익숙하게 벤치 가장자리에 앉아 뜨거운 떡볶이를 조심스레 입에 넣었다. 입천장이 데일까봐 호흡 불며 먹는 그녀의 모습은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의 일부처럼 보였다. 엔드코트, 하은아, 오늘도 혼자야, 엔드코트. 포장마차 주인 오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말을 걸었다. 엔드코트, 네, 오늘도 마지막 배달 끝나고 바로 왔어요, 엔드코트. 유하은은 배달 앱에 등록된 라이더였다. 대학을 포기한 후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뿐인 그녀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배달을 뛰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조용히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하고 낡은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뜨거운 어묵 국물을 마시려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하은은 깜짝 놀라 국물을 삼키다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앞에는 그 어떤 배달 손님보다도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회색 울 코트에 검은 머리를 단정히 넘긴 남자. 외모는 드라마 속 재벌 2세 같았고 분위기는 차가웠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하은의 테이블 위에 놓였다. 서류 상단엔 선명한 글씨로 100일 혼인 계약서가 적혀 있었다. 금액은 1억 원. 엔드코트, 이거 무슨 몰카인가요? 엔드코트. 하은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잠시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난 아니에요. 유하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100일 만입니다.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운데 몇몇 손님은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힐끗거렸다. 오할머니마저 조심스레 칼질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엔드코트, 저기요. 저 아저씨 누구세요? 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엔드코트. 하은은 떡볶이 국물이 튄 손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이건 무리한 행동이에요.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처럼 보여요? 남자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엔드코트, 작년 11월 7일 비 오는 날 밤 마포대교 근처에서 저를 도와준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멈추지 않았지만 당신만 우산도 없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무릎에 피가 나던 제게 락을 발라주고 당신이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어 주었죠. 그리고 10,000원을 제 손에 쥐어주며 엔드아 포즈. 가족이 기다릴 수도 있으니 택시라도 타오 엔드아 포즈. 라고 말했어요. 엔드코트. 하은은 숨이 턱 막혔다. 그 장면을 기억해냈다. 진짜 있었다. 그런 밤이. 그날은 배달이 밀려 늦게 퇴근하던 날이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마포대교 근처 횡단보도 옆에 웅크리고 앉은 남자를 본 순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다가갔고 도움을 준 뒤 다시 달리는 삶으로 돌아왔다.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엔드코트, 그게 당신이에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네, 저는 강준호입니다. 엔드코트. 그제야 하은은 그의 얼굴에서 어렴풋이 그 밤의 실루엣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 말투, 태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엔드코트, 그날 당신은 제게 큰 걸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제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엔드코트. 그는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상속 조건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과 100일 내 결혼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상속권을 잃고 그룹 경영권도 박탈당합니다. 하은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냥 떡볶이나 먹는 배달부일 뿐인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은 그날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엔드코트. 순간 오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하은아, 어떤 선택이든 너의 몫이야. 하지만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생기진 않지. 운명은 때로 낯선 얼굴로 찾아오기도 해. 엔드코트. 하은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숙였다. 눈앞의 남자는 여전히 냉철해 보였지만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현실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정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뭘 잃고 뭘 얻을 수 있을까? 그 순간부터 류하은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류하은은 그날 밤 거에 잠들지 못했다. 포장마차를 나와 오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강준호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계약서의 숫자, 100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결혼이라는 단어가 현실감 없이 떠다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하은은 젖은 운동화를 벗고 바닥에 앉았다. 벽 한쪽에 기대 놓인 배달 가방, 오래된 헬멧, 낡은 휴대폰. 이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런 삶에 갑자기 끼어든 한 남자의 제안은 너무 컸고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 마음을 건드렸다.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하은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기억 속 한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작년 11월 7일 밤, 그날은 유난히 배달이 많았다. 비는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했고 밤이 되자 폭우로 바뀌었다. 하은은 마지막 주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마포대교 근처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인도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다. 한 남자가 젖은 콘크리트 벽에 기대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쪽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는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속도를 더 냈다. 서울에서는 흔한 풍경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고 손은 얼어 있었으며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눕고 싶었다. 하지만 몇 걸음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혹시 다친 건 아닐까? 그녀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남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이지 못한 채 짧게 고개를 저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피가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은은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가방을 열어 휴지와 소독약을 꺼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일이 많아 늘 가지고 다니던 것들이었다. 조금 따가울 거예요. 그녀는 무릎에 난 상처를 닦아 주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이러다 감기 걸려요. 그날 그녀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집에 가서 며칠을 버틸 돈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그 돈을 꺼내 남자의 손에 쥐어 주었다.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가족이 기다릴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다. 그녀에게는 이미 가족이 없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게 전부였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감사 인사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헬멧을 쓰고 비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강준호였다. 하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숨이 조금 가빠졌다. 그날 밤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에게는 단순한 하루 중 하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평소처럼 새벽 배달을 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녀의 삶도 변한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휴대폰 속에는 어젯밤 바른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강준호.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메시지. 결정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우는 배달을 마친 뒤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돈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생각, 자신은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혹시라도 또 한 번 삶이 무너질까 하는 공포. 그녀는 부모를 떠올렸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해, 교통사고로 두 사람을 동시에 잃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다. 대학 합격 통지서는 책상 서랍 안에서 그대로 잠들었고, 현실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 뒤로 하은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런 그녀에게 결혼 너무 멀고 낯선 단어였다. 그날 저녁, 하은은 오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계약서, 강준호, 그리고 100일이라는 시간까지. 오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있다가 천천히 차를 한 잔 따라 주었다. 하은아, 사람 인생엔 두 가지 선택이 있단다. 하나는 익숙한 불행을 계속 붙잡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낯선 가능성을 마주하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 전 그 사람 세계에 어울리지 않아요. 전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오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르지. 하지만 다르다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지. 하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강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죠. 조건부터 정확히 듣고 싶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하은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들어왔는지를 실감했다. 사람들의 옷차림, 말투, 분위기, 모든 것이 그녀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준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줘서 고맙습니다. 하은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전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강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약이 끝나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삶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제 가족과 공식 석상에서만 아내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조롱도, 욕심도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강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왔습니다. 돈과 이름 때문에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하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도. 그날 이후 류하은의 평범했던 하루들은 조금씩 그녀를 내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결국 류하은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녀에게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겁게 가슴을 누른 건 강준호의 말이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게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은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계약 조건은 간단했다. 100일 동안 강준호의 아내 역할을 하며 가족 행사 및 공적인 자리에서 동행할 것,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후 양측은 법적 책임 없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서류를 넘기고 도장을 찍는 순간 하은은 마치 스스로의 인생에 조용히 이별을 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울의 끝자락에서 혼자 버티던 세월과는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이는 일이었으니까. 며칠 후
그녀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강씨 가문의 대저택으로 이사했다. 검은 철문이 천천히 열릴 때 하은은 숨을 들이쉬었다. 넓은 정원, 반듯하게 손질된 나무들, 정면에 우뚝 선 3층짜리 대저택은 마치 TV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집사와 몇 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다. 유하은님, 환영합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이런 정중한 대접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하지만 따뜻한 인사는 오래가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도우미들 사이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사람이에요. 개달구라던데. 정말 그 분이랑 결혼했다고. 믿기지가 않네. 하은은 못 들은 척했지만 속은 서서히 조여왔다. 자신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이들의 눈빛은 대놓고 말하고 있었다. 방은 2층 끝에 위치해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커다란 창, 고급스러운 침대, 흰색 가구들, 그리고 아무런 인격도 느껴지지 않는 공기. 하은은 조심스럽게 방 한가운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앉았던 포장마차 벤치보다 훨씬 부드러운 소파가 있었지만 하은은 바닥에 앉는 게 더 편했다. 그녀는 짐이라고 해봐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기에 방이 더욱 넓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강준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식탁은 6명은 앉을 수 있을 만큼 길었고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어색하고 무거웠다. 조용히 식사가 시작되었고 하은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밥을 먹었다. 그러나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오랜만이야, 준호. 여자의 목소리였다. 발뒤꿈치가 높은 구두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원피스를 입은 와한 여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식탁 옆에 서더니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숨기던 아내. 강준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서지윤 씨, 예고 없이 방문하시면 곤란합니다. 서지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은의 손에 힘이 빠졌다. 1년 전 호텔 로비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당시 배달 중이던 그녀는 실수로 고급 구두를 밟았고 그 구두의 주인이 바로 이 여자였다.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날. 지유는 일부러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아, 기억났어. 호텔에서 음식을 떨어뜨리던 그 배달원이네. 이렇게 위로 올라올 줄은 몰랐네. 하은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굳이 말로 대응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준호는 식탁에서 일어나 지윤을 향해 걸어갔다. 지윤 씨, 이 집은 제 아내와 제가 사는 곳입니다. 모레는 삼가주세요. 지윤은 입꼬리를 비웃듯이 올렸다.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잊지 마. 널 이 자리에 앉힌 것도 내 아버지와 내 가족이었으니까. 그녀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하은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빛은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 이미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예부인인지 뻐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 앞에서도 침묵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도 준호는 자신의 편에 서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은은 믿고 싶었다. 며칠 후 강씨 가문에서 공식적으로 부부를 소개하는 가족 모임이 열렸다. 하은은 검정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대저택의 응접실로 들어섰다. 응접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살피듯 바라보았다. 일부는 호기심, 일부는 경멸, 대부분은 무관심. 그 속에서 하은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익혀야 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100일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류하은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강준호 대표의 아내. 하지만 그 이름은
결코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다. 강준호와의 결혼 발표 이후 류하은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갔다. 겉으로 보기엔 부유하고 안정된 삶이었다. 매일 아침 집사들이 준비한 아침 식사, 고급 세단이 기다리는 현관, 촬영을 위한 고급 의상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하은은 늘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잘못 끼워진 퍼즐 한 조각처럼. 그녀는 강식 가문의 일원이 되었지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준호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고모는 대놓고 말했다. 그래도 우리 준호가 독신으로 남는 것보단 나아. 100일만 버티면 끝이라면서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하은은 웃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침묵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씩 쌓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와중에 하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준호의 태도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언제나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어느 날 준호는 하은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 아버지 생신이에요. 온 가족이 모일 거예요. 당신도 함께 가야 해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정말 당신 아내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이미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단지 연기를 좀 더 진심처럼 해야 할 뿐이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묘한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그 주말 강 회장의 생일 파티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수십 명의 귀빈과 언론이 모였고 그곳은 마치 또 다른 세상이었다. 화려한 조명, 값비싼 향수,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 사이에서 하은은 이질감을 숨기기 바빴다. 자신 있게 걸어요. 당신은 내 아내니까. 준호가 손을 내밀었고 하은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속삭임이 오갔다. 저 여자가 바로 소문난 계약 결혼 상대래. 정말 일반인이야. 어디 재벌 숨겨진 딸 하나. 얼굴은 참 순수하게 생겼네.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익숙한 얼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하은아. 그녀는 놀라움에 몸이 굳었다. 낡은 정장을 입은 어딘가 초조한 눈빛을 한 중년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김상철, 삼촌. 하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내가 여기 있는 건 소문으로만 들었지. 하은은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 김상철. 바로 그녀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과거였다. 그는 하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나섰던 장본인이었다. 도박비대 그 돈을 몽땅 잃고 하은에게 남은 건 사채와 불신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하은은 온몸으로 세상과 싸우며 살아남아야 했다. 삼촌이 무슨 일로 여기에?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와줘야겠다, 하은아. 내가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너한텐 이제 돈도 있고 가족이잖아, 우리. 하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이라는 존재가 내민 손은 손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뺏기 위한 것이었다. 그만두세요. 여긴 당신이 설 자리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강준호가 다가와 하은의 옆에 섰다. 하은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김상철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인사 좀 나눠보려던 건데. 인사는 충분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준호의 차가운 시선에 밀려 김상철은 뒤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했고 여전히 위험했다. 하은은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저런 사람이 제 가족이라서.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 사람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준호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속엔 묘한 온기가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하은은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였다. 과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림자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 100일 동안은.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 어딘가에 작지만 단단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아직 사랑이라 부를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김상철과의 불편한 재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류하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강준호가 자신의 옆에 있어 주었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꾸만 가슴속을 맴돌았다. 그 불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준호는 평소보다 바빠 보였다. 회의가 연달아 잡혀 있었고 해외지사와의 영상 미팅이 이어졌다. 하은은 혼자 저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그 시간을 이용해 집안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다가 낯선 서류 더미가 쌓여 있는 캐비닛을 발견했다. 원래는 손대지 않으려 했지만 책 한 권이 떨어지며 서류 파일 하나가 바닥에 흩어졌다. 하은은 무심코 그 서류들을 주워 정리하다가 문득 눈길이 멈췄다. 그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문서 안에 자신의 이름이 보였을 때 손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하은은 방안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고 벽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계약서, 준호의 제안, 처음 봤을 때의 눈빛, 그리고 그녀에게 했던 말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게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말마저도 연출이었을까? 하은은 파일을 서랍에 다시 넣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녀는 거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은 식탁에 나가지도 않았고 누구의 노크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더 복잡해졌다. 분노, 실망, 모욕, 배신감. 하지만 그중 가장 큰 감정은 슬픔이었다. 자신이 또다시 이용당했다는 사실. 김상철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이번엔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짐을 쌌다. 많지도 않은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한 장 손에 꼭 쥔 것은 계약서였다. 찢지 않았다. 하지만 한 줄 한 줄이 마음을 후벼 팠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강준호가 나타났다. 어디 가요? 하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계획에 따라 움직이려고. 이제 제가 하롱될 단계가 끝났나 싶어서. 무슨 말이에요? 하은은 가방을 매며 말했다.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하지만 적어도 진심 하나는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하롱 가능성으로 봤더군요. 3단계 브랜드 이미지 개선 전략. 아주 설득력 있는 계획이더라고.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그 문서를 봤다는 걸 부정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게 처음엔 맞아요. 나도 몰랐어요. 그게 이렇게까지 죄가 될 줄은. 나는 너무 지쳐 있었어. 그럼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만은 진심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그녀를 막아 서려 했다. 하지만 하은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100일이 다 안 지났지만 저는 오늘로 끝내고 싶어요. 하은 씨. 그날 비 오는 밤 내가 도와준 사람은 낙해 버렸어요.
외로워 보였고 다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지금의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네요. 그녀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하늘은 흐렸고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산 없이 길을 걸었다.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느낌이었다. 포장마차 거리에 도착했을 때 오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디 다녀왔니? 얼굴이.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다시 돌아왔어요. 오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하은은 그 품에서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만들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익숙한 삶 모든 게 그녀를 다시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 이 삶조차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왜냐하면 누군가의 존재가 이미 마음속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텅 빈 거실에서 하은이 남기고 간 계약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강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이젠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늦게, 너무 멀리서 도착한 진심이었다. 유하은이 다시 포장마차에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준호와의 계약 결혼 소식이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점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재벌 2세, 배달부와 계약, 결혼. 100일 혼인, 그녀는 정말 진심일까? 유하은, 단순 배달부가 재벌 상속자를 노린다고.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기사와 댓글이 폭주했다. 하은의 사진과 강준호와 함께 찍힌 행사 사진이 함께 실리면서 대중은 그녀를 단순히 배달부 출신의 금수저 노리기라는 프레임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하은은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며 화면 속 기사와 댓글을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돈 때문에 준호를 이용한다. 차라리 일반인이라니 웃기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마음이 아프고 숨이 막혔지만 그녀는 그대로 일을 이어갔다.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그 순간 포장마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김상철이었다. 그는 신문과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며 하은에게 다가왔다. 하은아, 이 기사 봤지? 너 이제 돈 많아졌으니 삼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은은 얼굴을 굳혔다. 이 남자는 늘 그러했듯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 나타날 사람이었다. 삼촌, 그만하세요. 전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제 삶은 제 것이고 저는 저를 지킬 거예요. 김상철은 잠시 멈추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냥 재미로 살려는 거야. 강준호랑 같이 살면서.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누구도, 어떤 언론도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날 저녁, 강준호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미디어의 폭풍과 내부 직원들의 보고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하은 씨, 기사 봤죠?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때문에 피해보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하은 씨, 저는 당신이 피해보는 걸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언론과 회사 내부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강준호가 경영하는 강화그룹의 이사진과 주주들은 계약 결혼과 관련된 뉴스로 인해 주가 하락, 회사 이미지 실추를 문제 삼았다. 일부 주주는 강준호에게 요구했다. 이 계약 결혼, 당장 처리하고 그녀를 내보내야 한다. 아니면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사회와 주주들의 압박 속에서 하은을 보호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나 동시에 회사가 흔들리면 하은 역시 안전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은은 저택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계약은 100일뿐이라고 했지만 그 단기간 동안 그녀는 이미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마음을 단련해야 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 주목과 비난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않은 채 판단했다. 하루가 지나고 강준호는 하은을 불러 회의실로 안내했다. 하은 씨, 이번 일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책임을 느낍니다. 하은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당신도 위험해요. 주주들과 언론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다. 그의 속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계약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은 씨를 지켜야 한다. 그는 결심했다. 회사가 흔들리더라도 언론의 폭풍이 거세더라도 하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가진 권력과 재산, 모든 것을 이용해 그녀를 지킬 결심이었다. 다음 날 강준호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공식석상에서 하은을 공개적으로 보호하고 그녀가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은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결심을 보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장에서 강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하은 씨는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닙니다. 그녀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진심과 행동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은 순간 숨을 죽였다. 이어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짓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유하은 씨는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은 자신만의 삶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은은 무대 아래서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꾹 참았다. 그 순간 세상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달려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강준호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언론과 SNS의 폭풍은 천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고 하은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감소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용기를 키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류하은과 강준호의 관계는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내부의 긴장과 외부의 압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은은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왔고 일상적인 배달과 조리 일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강준호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눈보라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그녀는 나른 코트만을 걸친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음속에는 무거운 생각이 얽혀 있었다. 계약이 남은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 강준호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은은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 하은 씨, 눈보라 때문에 위험해요.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하은은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 씨, 전 이제 더 이상 이 100일 계약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이 순간 계약을 끝내고 싶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보라 속에서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하은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렸다. 그날 비 오는 밤, 당신이 다친 사람으로 보렸기에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달라요. 전 더 이상 일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원하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하은 씨,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그녀를 감싸며 길은 하얗게 물들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은 차갑고 쓸쓸했다. 그 순간 강준호는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녀를 붙잡는다면 오히려 더 큰 폭풍 속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은은 눈발 속으로 걸어가며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사건을 떠올렸다. 포장마차에서의 일상, 준호와의 첫 만남, 재벌 가문과 언론의 압박, 그리고 계약 결혼의 실체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사는 세계가 준호가 사는 세계는 여전히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이제 하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발견했다. 집에 돌아와 포장마차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하은은 결심했다. 계약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의 기대나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날 밤, 강준호는 대저택 거실에 홀로 서서 하은이 떠난 눈보라 속 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하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무거웠다. 처음엔 단순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녀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하은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도 준비하고 기다릴 것이다. 하은은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다시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시절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다. 눈발 속에서 느낀 차가움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으로 바뀌었다. 이별은 아프지만 때로는 필요했다. 하은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하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강준호와의 계약, 외부의 시선, 재벌 가문의 압박, 모든 것은 이제 그녀가 직면하고 이겨내야 할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동시에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묵묵한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 하은과 준호의 이야기는 잠시 멈췄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선택과 결심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불씨가 되어 남아 있었다. 눈보라가 거치고 다음 날 아침 서울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 유하은은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준비하며 지난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눈보라 속에서 걸었던 길, 강준호가 뒤에서 멀리 바라보던 모습, 그 순간의 감정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100일 계약에 남은 시간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컸다. 하은이 배달을 준비하던 중 포장마차 문이 열리며 강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다. 하은은 잠시 멈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늘 결정할 시간이야.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준호 씨, 저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계약을 이유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요. 준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하은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기쁨,
안도, 그리고 오랜 시간 참아온 감정의 폭발. 하은 씨, 그럼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은 하나예요. 저는 제 삶을 잃지 않을 거예요. 외부의 압박이나 사회적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선택은 항상 제 것으로 남을 거예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리고 나도 이제 내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언론과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하은의 진심과 행동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은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준호의 단호한 태도와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굳혔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시간이 왔다고 느꼈다.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두 사람.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하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은 씨, 준비됐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는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유하은 씨와 관련된 최근 기사와 소문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그녀는 결코 배달부 출신의 금수저 노리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날 비 오는 밤 다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자 진심으로 저를 대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은 순간 숨을 죽였다. 이어 질문이 쏟아졌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고 이어갔다. 이 계약 결혼은 단순히 이미지 전략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심과 행동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유하은 씨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녀가 불필요한 비난과 오해 속에 놓이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하은은 무대 아래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굳게 참고 있었다. 눈앞에서 준호가 자신의 진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기자회견 이후 언론과 SNS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사 속에서는 하은의 진정성과 용기를 강조하며 그녀가 단순히 계약 상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났다. 그날 밤, 하은은 포장마차로 돌아와 떡볶이를 조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층 평온해졌다. 지난 몇 달간의 시련과 오해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하은은 알았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와 준호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재벌 가문, 계약의 잔여 기간, 외부의 시선, 그리고 서로의 마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며 그 길 위에서 자신과 강준호 모두를 지켜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하은과 준호는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다. 계약이라는 틀 속에서도 그들은 점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쌓아갔다. 하은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신뢰 속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 포장마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 안에서 하은은 자신과 준호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조용히 상상했다. 100일 계약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유하은과 강준호는 기자회견 이후 외부의 압박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과 감정의 간극이 남아 있었다. 100일 계약이라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사건들과 서로에 대한 마음은 단순히 계약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하은은 포장마차에서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준호와 함께한 시간과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을 떠올렸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준호에게 기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하은은 배달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서 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은 씨, 오늘 저녁은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하은은 잠시 멈춰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계약과 외부의 시선이 아닌 서로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은은 자신이 느낀 외로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준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왔어요. 돈과 이름 때문에. 하지만 당신은 달랐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그게 나에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하은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의 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처음에는 당신이 재벌이라는 사실 때문에 놀랐어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조건 때문에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그저 손을 맞잡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눈빛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교차했다. 며칠 후, 포장마차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하은은 바쁘게 일하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외부의 시선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과 준호, 그리고 그들의 진심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날 저녁, 하은과 준호는 저택의 작은 정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했다. 눈부신 조명과 화려한 정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었다. 하은 씨,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서로 솔직하게 살아가요. 계약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마음 때문에 행동합시다. 하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단한 신뢰의 다리가 놓였다. 과거의 오해나 상처, 외부의 압박과 편견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다리 위에도 여전히 장애물은 존재했다. 재벌 가문의 압박, 계약의 잔여 기간,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 준호와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날 밤, 하은과 준호는 포장마차 근처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이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은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현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켜줄 강준호가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야경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100일 계약이라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포장마차와 저택, 두 세계 사이에서 류하은과 강준호는 이제 단순한 계약이 아닌 진심과 신뢰로 연결된 마음의 다리를 놓았다. 그리고 그 다리는 앞으로 닥칠 모든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 사람을 단단히 지탱할 것이다. 100일 계약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류하은은 아침 햇살 속에서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국물 냄새가 익숙하게 코끝을 스쳤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오해, 언론의 폭풍, 가족의 압박,
그리고 강준호와의 여러 날과 밤의 대화와 감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은은 가방을 정리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었다. 계약이라는 형식은 끝났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강준호가 저택의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걸어가 그의 앞에 섰다. 하은 씨, 준비됐어요? 준호가 낮게 물었다. 하은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러 왔어요. 그들은 저택의 작은 연못 앞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연못 위의 물결을 일렁이게 했다. 하은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계약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내게 보여준 진심과 배려가 내가 이 마음을 열게 만든 거예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은 씨가 내 곁에 있는 이유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저 평범하게, 진심으로. 하은은 눈가가 축축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 씨,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손을 내밀어 하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손을 맞잡는 순간 지난 수개월간 쌓였던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함께 포장마차로 향했다. 하은이 평소처럼 떡볶이를 준비하고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손님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하은은 눈치 보지 않고 웃으며 일할 수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흔들 수 없다. 나는 그녀를 지킬 것이다. 점심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가족과 이사진, 그리고 준호의 몇몇 친한 지인들이 작은 축하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공간이었다. 하은은 처음으로 강씨 가문과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긴장되었지만 그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강준호는 하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계약은 끝났지만 나는 당신을 아내로 그리고 동반자로서 선택했어요. 앞으로도 서로의 마음과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요. 하은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네, 준호 씨, 함께 걸어가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서로를 지켜주면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빛이 반짝였지만 그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었다. 하은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이 결국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느꼈다. 하은 씨, 앞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약속할게요.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며 존중할 거예요. 하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요. 준호 씨, 우리 서로를 믿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하은은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는 새로운 힘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단순한 배달부에서 재벌 상속자의 계약 상대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용기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며칠 후 류하은과 강준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장식이나 과시적인 이벤트는 없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만 참석했다. 하은은 흰색 드레스를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씨,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준호 씨,
함께 걸어갈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하은은 저택과 포장마차를 오가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갔다. 작은 배달 일과 가벼운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준호는 그녀를 곁에서 지켜주며 함께 성장했다. 유하은과 강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계약 결혼으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진심과 믿음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어졌다. 일부의 시선, 사회적 편견, 과거의 상처 모두가 두 사람의 결합을 시험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하며 새로운 삶을 열어갔다. 마지막 장면, 포장마차 앞에서 하은은 웃으며 떡볶이를 준비했다. 준호는 그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계약은 끝났지만 이제 진정한 시작이었고 두 사람의 삶은 서로의 선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하은과 강준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련과 오해를 넘어 서로를 선택하고 신뢰하며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고 이제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찾았다.